환율 시장의 창으로 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 3월까지는 조금 답답한 행보를 보일 거다. 경제 공짜가 없는 게 물가가 안정되면 달러 약세 요인인데 사실은 물가가 왜 안정되죠? 경기 침체 때문에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달러 약세와 강세 요인, 뭐 저기압과 고기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추세를 너무 이렇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되겠다. 결국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연준의 피봇이 가까워지는 내년 뭐 한 하반기, 뭐 가을 정도, 뭐 거의 피봇이 가까워질 시기니까 그때부터는 달러가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을 거다. 추세적으로. 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빼본 적 없으시죠? 네, 아직 없습니다. 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한 점 티클이 없으시잖아. 네, 저도 빼야 됩니다. 네, 하늘을 울어서. 자, 오늘은 환율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주십니까? 네, 뭐 좀 환율이 앞으로 좀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 같아서요. 네, 달러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주목하는 지표잖아요. 네, 네.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로컬 통화죠. 원 달러고 또 선진국 6개국 통화를 가중 평균한 달러 인덱스. 6개국이 어디죠? 네, 우리 제일 저 큰 데가 유로고요. 57%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유로. 네, 두 번째가 엔화입니다. 엔화. 17%.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파운드화. 예, 그리고 캐나다 달러. 예, 그리고 스위스. 스위스 프랑. 네. 한 군데가 한 군데가 스웨덴 크로네. 예, 스웨덴 크로네. 네. 네. 야, 근데 6군데를 말씀드리는데 퍼센테이지까지 다 말씀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로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달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 컨디션 자체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달러가 강해지면 그 유로화가 자연스럽게 약세 압력이 클 거고요. 예. 미국 이외의 지역은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수입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통화 긴축 부담이 더 커지고 높아진 통화 긴축 부담은 다시 또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미국과 다른 지역의 통화 정책의 격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달러 자체가 좀 달러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달러가 네. 강세를 간다는 얘기는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잠긴다. 안전자산으로 회귀한다라는 얘기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이 마른다. 달러 유동성이 마르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가격, 특히 주식시장이 좋을 수는 좀 없죠. 그래서 모든 주식시장의 강세 국면에서는 대체로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리고 네. 실물통화가 강세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달러 강세가 주는 조금 기저에 많은 그 요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달러는 앞으로 일단은 연준의 기준금리와 궤적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연준이 내년 초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 달러 강세도 일단은 주춤하고 하지만 동결이 내년 내내 지속된다고 우리가 보면 달러도 그렇게 약세로 가기보다는 그냥 뭐 기준금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할 가능성. 네. 그리고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 뭐 그 전후가 될 수 있겠죠. 피봇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시점 전후로 달러가 좀 약세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달러 그림은 뭐 그래도 뭐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네. 것이 결론이고요. 예. 하지만 내년도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달러 강세는 이제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환율이 흔들린다는 거, 시장이 흔들린다는 거. 환율과 시장이 모두요. 동시에? 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지금 뭐 112 정도의 달러 인덱스가 네. 티커명 DXY죠. DXY가 뭐 한 112에서 120, 뭐 123, 뭐 5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내년도에 금리가 동결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크게 보면 뭐 110에서 120 사이의 박스권 아닐까. 뭐 110을 살짝 깰 수도 있고요. 네. 그 정도의 이제 흐름으로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그동안 올해 2022년 글로벌 증시와 미국 이외의 지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은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자료와 함께 그래요. 그 결론의 근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뭐 IMF가 10월 달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뭐 글로벌 환율이 이제 어떻게 변했나. 우리나라 원 달러가 뭐 여기 있습니다. 어디예요? 빨간색 점이 코리아라고 돼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아, 네. 올해만 본 겁니다. 2022년.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을 원 달러가 가장 강했던 때는 최근에 2020년 팬데믹 때 4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따지면 뭐 조금 더 하락했고요. 올해만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뭐 10월 14일까지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대략 한 20%가 조금 안 되는데 이 추세를 그냥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러니까 원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 절하됐느냐?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평가절하가 된 나라가 일본 당연히 일본이죠. 네.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 정말 원 달러가 올해만 기준으로 보면 정말 뭐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는 조금 어려운 나라잖아요. 지금 에너지 쇼크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뭐 튀르키예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 환율 약세를 자초한 국가고요. 뭐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쪽 선진국 그룹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선진국 그룹에 분류되거든요. 네. 선진국 그룹에서 좀 많이 절하된 편이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신흥국은 조금 적게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뭐 또 관리 변동 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적게 떨어진 거고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한 7% 떨어졌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의 이제 뭐 판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뭐 웬만한 주요국들 가운데는 거의 뭐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네. 그리고 상반기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하반기에도 열심히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러네요. 하반기는 상반기에는 오히려 일본이 좀 많이 특히 떨어진 것 같고 하반기는 우리나라가 좀 심하네요. 네, 하반기는 사실은 뭐 지금 10월 중순까지 기록한 거지만 기록한 것이니까 넉 달도 안 되잖아요. 넉 달도 안 된 사이에 상반기 6개월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하락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달러가 조금 뭐 이렇게 어디로 갈까? 그 달러가 어디로 갈까 방향성을 못 찾는 것은 미국 통화 정책이 방향을 못 찾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브라질, 페루, 멕시코는 오히려 더 강해졌잖아요 달러보다. 네, 원자재 수출 원자재 때문에 그래요? 네, 원자재 수출국이라 그렇습니다. 와, 아니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도 원자재 좀 있을 것 같은데 야, 페루, 브라질, 멕시코는 대단하네요. 달러보다 더 강하면 지금. 네. 자, 하여튼 환율의 변화는 지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달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제 첫 번째 뭐 두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자로 업데이트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쨌든 뭐 지금 10월 물가는 이제 다음 주 10일 날 나오죠. 11월 10일 날 나오는데 이제 8.1 정도로 제가 이제 일단 전망을 했고 2022년 말 올해 말을 7.7로 일단 그려서 예상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멈추는 것은 멈추려면 인플레가 조금 진정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연준의 그 통화 긴축으로 인한 그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더 빠르게 긴축할 수 있었던 미국의 경제 여건과 또 지각 긴축을 했기 때문에 또 급하게 올려야 되는 연준의 내부 입장 이게 더해져서
빠른 통화 긴축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른 1차 달러 강세는 지금 4분기 중에 1달러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예. 것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는 환율 시장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모두가 다 물가가 좀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조금 물가가 굉장히 답답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3월까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경기 침체가 내년 2분기에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물가를 잡아줄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뭐 한 2분기 정도, 지금부터 2분기 정도는 물가가 천천히 떨어진다고 보면 달러 약세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약세로 반전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글로벌 증시의 위험자산 네. 선호도도 그렇게 극적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환율 시장의 창으로 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 3월까지는 조금 답답한 행보를 보일 거다라는 거고요. 뭐 연말 랠리나 이런 거 기대하기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짜가 없는 게 물가를 안정시키면 사실은 물가가 안정되면 달러 약세 요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물가가 왜 안정되죠? 경기 침체 때문에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달러 약세와 강세 요인, 뭐 저기압과 고기압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당분간. 그러니까 추세를 너무 이렇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좀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연준의 피봇이 가까워지는 내년 뭐 한 하반기, 뭐 가을 정도, 뭐 거의 피봇이 가까워질 시기니까 그때부터는 달러가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을 거다. 추세적으로. 안정세라는 게 약세를 찾을 지금 거다. 같은 초강세에서 벗어나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박사님 그 전망대로 된다면 박사님은 사실 거의 한 달 전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 때는 아닌 것 같고 특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약간 소름 끼치는 게 또 계속 약세로 얘기하시다가 그걸 바꿔가지고 보니까 오늘 14%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10월에요. 네. 그 얘기는 달러 강세 속에서의 랠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 미국 시장의 랠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 기조가 견지된다면 그게 신흥국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일단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올해 7번의 베어마켓 랠리 중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습니다만 유럽 증시도 그랬고요. 대체로 미국 증시와 연동돼서 랠리를 보였거든요. 퍼포먼스는 좀 제약되고.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가 이제 아주 주식시장의 작은 파동까지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대세 상승장을 언제로 볼 거냐. 그리고 좀 짧게는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달러 약세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랠리가 있더라도 조금 짧은 랠리 그리고 뭐 신흥국 우리나라 증시 또 여러 신흥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온기를 누리겠죠. 같이 반등을 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달러 강세 기간, 달러가 약세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추세를 잡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의 그 랠리는 주식시장의 랠리는 더욱더 신흥국 측면에서는 제한된 랠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1분기까지는 좀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역대 뭐 거의 최고의 10월 퍼포먼스를 10월 퍼포먼스는 뭐 베어마켓 랠리 중에 올해 중에 뭐 가장 컸던 랠리죠. S&P 500이 14%. 지금요. 안 궁금하세요? 뭐가 너무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뭐 단기 전망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크로 단에서 그냥 생각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조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5%? 뭐 내일 모레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뭐 통화 정책에 FOMC. 달려 있겠지만 네. 저는 연준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네. 통화 긴축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논의 중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뭐 말을 뒤집는 얘기를 어젯밤에 했더만요. 뭐라 그랬죠? 어제 아니 뭐 자기가 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얘기했는데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랠리가 더 촉발돼 증폭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스트리트에. 네. 그래서 흘렸는데 뭐 어제는 뭐 조금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그 긴축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연준에서 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이거 어쨌든 그렇다 그렇게 쓰냐? 흘려줘서 썼겠죠. 흘려줘서 블랙아웃 기간 바로 D- 하루 전에 썼는데 만약에 그래서 증시가 너무 오르고 그래서 소비 심리도 안 꺾이면 야 동결하려고 하는 금리도 통화 정책도 그 더 올려야 된다. 내년 3월에도 또 25bp 올리거나 뭐 12월에도 50bp가 아니라 75bp 올려야 되겠다.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가면 연준도 부담되잖아요. 인플레 잡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반대의 어쨌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이 이제 원래 연준의 빨대 기자가 한 명이 있는데 네. 빨대 기자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쓴 게 연준이 조금 완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이제 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더니 뭐 확실치는 않지만 연준에서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서 다시 그때부터 강했어. 그 기사를 네. 시점으로 해서 더 강했죠. 장이 훨씬 강했다. 훨씬 강했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죠.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자들은 또 그랬을 거 아니야. 저 아저씨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약간 그 기사랑 전에 냈던 기사랑 좀 다른 분위기의 기사를 어제 다시 냈다고요? 어제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터뷰를. 큰 뭐 저기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 뭐 기자도 인터뷰를 하나요? 그러게요. 기자가 다른 기자한테 인터뷰를 하는군요. 그 연준에 들어가지 뭐하러 밖에 나와서.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분위기 빨리 미국 가가지고 우리도 저 연준 뭐 하나 잡자. 하나 연준 뭐 스파이를 심어놓으십시오. 3%도. 3%에만 알려줄게. 자,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는 약간 조금 다시 좀 쎄한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연준은 그 12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2월 50bp. 네, 그리고 내년 2월 2일을 뭐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으로 좀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1월 2일이 마지막 금리 인상의 날일 것이다. 네. 그 이후에 25bp씩 올려봤자 좀 이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이 일단 동결하는 이유는 통화 정책의 효과, 그러니까 올해 뭐 실질적으로는 4번이지만 75bp 인상, 처음에 25bp, 50bp 인상한 것까지 하면 5방이잖아요. 네. 75bp 5방에 12월 50bp 인상한 건데 그 효과, 이 통화 금리 인상의 효과, 지금 또 QT를 보니까 거의 뭐 930억 불 한도까지 했더만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관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2일에 그 25bp 정도까지 만약에 올린다 치면 마지막 금리는 얼마에? 4.75입니다. 4.75예요, 그게. 네. 3월에 인상하면 이제 5.0이 되는 거고요. 골드만은 뭐 3월에도 한번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골드만은 5를 보고 있는 거고 박사님은 4.75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네. 5나 4.75나 뭐 거기가 거기입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4.75로 좀 유지되다가 뭐 한 3분기 아니면 더 뒤에 그건 이제 경기 봐서 뭐 결정하겠죠.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 성격상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은 없을 걸로 보시는군요. 쉽게 인하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의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연준은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기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뭐 한 5.5까지 올렸다가 차라리 한 4로 이렇게 내리는 게 더
내년 연내 그렇게 하는 게 더 경기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4.75 혹은 뭐 5%로 쭉 유지하는 게 경기에는 뭐 당연히 내리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네. 결국 인플레로 다시 되치기를 당하면 2023년 경기가 또 망가지는 거죠. 결국 그 잡는 것도 차라리 지금 이제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온 인플레니까 차라리 좀 더 금리를 더 세게 한번 좀 갔다가 더 이렇게 세게 내리는 게 더 안 낫나 싶어서. 네, 그러니까요. 연준도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렸던 거죠. 근데 그 효과,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 경기에 또 물가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뭐 유로화? 네, 맞나요? 지금은 뭐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가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뭐 유로화하고 유로존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차이를 그려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래프인데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유로존 어제 물가가 나왔잖아요. 10월 CPI가 10.7%. 유로화 체제가 출범한 후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10%. 근데 근원 물가가 4.8에서 지금 5.0.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굉장히 헤드라인에 비해서는 낮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4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지금 에너지 쇼크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유로존과 미국 물가 차이를 본 것은 결국 유로존이 지금 유로존 물가가 경기를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급 측면에 에너지 쇼크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쇼크가 물러가면 유로존 물가는 떨어질 거고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내년도 선진국 중에서 제일 경기 침체폭이 큰 지역이 유로존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파란색 그 선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유로화는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다시 곡물 수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현재 컨디션으로는 날씨도 괜찮고 그다음에 재고축 쪽도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 재고축 쪽도 괜찮아서 지금 겨울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존이. 그러면 당분간 유로화는 겨울철 에너지 충격을 딛고 좀 그래도 약간은 강세 국면, 뭐 아주 초강세는 아니더라도 패리티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유로존이 그래도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되니까 인플레 다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가면 내년도에 추가 재정 악화 부담이 불거지잖아요. 영국이 좀 보여준 거거든요. 예고편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세수가 더 약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에너지 지출, 에너지에 관련된 재정 지출, 소비자 보조금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일로에 갈 거고 또 그거는 내년도 경기 악화는 또 후년도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러면 유로화가 정말 볕들 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 약세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로존의 물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유로존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심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이제 안정되면서 비록 겨울철이지만 안정된다면 더 이상 10.7% 위로만 안 나온다면 유로화는 좀 강보합 정도. 그래서 달러 약세, 달러가 추가로 강세를 가는 것을 좀 막아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림입니다. 유로화가 뭐 제일 비중이 크니까요. 자, 그리고 일본 엔화는 또 어떻습니까? 엔화. 그러니까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생긴 문제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일본 고유의 요인, 일본 엔화 자체의 약세 요인은 없는가? 당연히 있죠. 통화 정책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본 정부의 세출 항목 비중은 다 아시겠지만 국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 25%예요. 네. 107조 엔이 올해 일본의 세출 총액인데 사회보장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 국가의 국채 이자 지급이 4분의 1이다. 가계도 아니고 한 국가가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네네. YCC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자산이 GDP 대비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오른쪽인데 거의 100% 육박했죠.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는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실물 경제, 노동 생산성이 OECD 38개국 중에서 28입니다. 지금 무역 적자는 상반기에만 거의 12조 엔. 이런 상태에서 펀더멘탈리 엔화가 고유적으로 약세를 보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엔화가 국제 자본에 먹잇감이 되고 있고 지금 네.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세 번의 시장 개입이 있었지만 조금 언제까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이 엔화를 저지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화의 조금 약세가 마무리를 보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 160엔을 살짝 돌파해야만 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0엔을 만약에 돌파하면 일시적이나마 원달러는 1,500 뭐 거의 한 5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1가요? 네. 1,500. 50원.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간다 안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사님 뭐 얘기를 하시면은 좀 그냥 평범하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아. 1,560원 얘기하니까 얼마요? 그러니까 일시적. 갈 수 있다는 얘기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시잖아. 그냥 받아들여. 그때 1,400원 뭐 얘기할 때도 그랬잖냐. 아니 근데 다른 분 얘기하시는 거랑 제가 쭉 이렇게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박사님과 이제 방송하면서 다른 분들 말 앞서는 분들 말잔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 그래서 박사님 얘기는 제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1,550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추가로 엔화를 공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글로벌 자금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일본 경제의 취약성이 엔화 약세를 엔화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엔화 약세를 더 제가 만약에 국제 큰 돈을 가진 헤지펀드라고 하면 공격해 볼 만하다. 이거는 뭐 투꺼 내리면 쓰러지겠는데?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걔네들이 좀 잔인하잖아요. 네. 약한 모습 보면 물고 뜯고 막 피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나중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 추세로 가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로화가 강세 추세로 갈 수 있는 유로존 펀더멘탈이 형성될 때는 더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뭐 환율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엔화의 추가적인 정말 쇼크에 따른 원달러의 일시적인 발작 현상, 그 아시아 통화의 연쇄 어쨌든 통화 가치 하락, 위안화도 이제 한 번 더 하락하고 7.2에서 한 7.7 혹은 8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가장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어쨌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요인인데 지켜보자. 뭐 이거는 예측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시사점은 엔달러가 이제까지의 안전통화로서의 지위는 저는 상실되고 있다라고 좀 진단하고 있고요. 다시 회복 못한다. 네, 그래서 회복하더라도 과거에 엔화가 강세일 때는 뭐 한 90엔에서 110엔, 좀 약할 때가 한 125 이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강할 때가 한 110, 120, 약할 때는 뭐 틈틈이 한 140 이렇게 갈 수 있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조금 취약한 통화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원달러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환율에도 시사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안전한 네.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을 하고 있거나 상실했다라고 치면 네. 사실 뭐 150엔 이상으로 못 간다는 것도 뭐 그건 우리 기존에 있던 엔화는 달러보다도 더 강하다, 그죠? 안전하다. 네. 사실 굉장히 달러가 막 움직일 때 금융위기가 오면 엔화가 강세였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그런 통화로서의 지인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러면 사실 그게 튀고 그거에 연동해서 원달러 환율이 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계 최대 자산 보유국이기 때문에 순자산국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그 무역 외 수지가 좋아서 경상 수지가 항상 플러스가 나서 엔화는 안정 통화였죠. 네. 그런데 이제 경상 수지마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네. 세계 최고의 순자산 국가도 국가 지위도 1위의 지위도 이제 독일에게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본이 어쨌든 구조 개혁을 계속 미루고 네. 2012년부터 초저금리와 재정 팽창에 의존한 잘못된 아베노믹스를 고수해 왔다라는 것이 일본 경제를 앞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아, 일본이 뭐 예전만 못하다는 건 뭐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많이 흔들리는군요 지금. 그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뭐 선진국이니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이제 환율 시장에서는 지금 정말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일본 엔화가 저렇게 약세로 가는 거가 네. 뭐 지난주 금요일날 이선엽 부장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페드에 있는 의사 결정자들이 입장에서나 혹은 자네 델런 같은 재무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것들 고만 건드려야지 저것들이 미국 트레저리를 막 쏟아내버리면 그래가지고 저 또 펜션 깨지고 그러면 영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엔화의 초약세 국면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오히려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을 더 완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안 그러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160엔이라는 끔찍한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가면 아마 다시 또 쇼트 스퀴즈가 공매도 친 세력이 네. 다시 되잡아 사는 그러한 반대 플레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급속하게 다시 한 140엔대로 떨어질 겁니다. 헤지펀드 아저씨들은 통상 보면 물캉물캉해 보이거나 뭐 한번 쭉 찔러 봤는데 대응을 영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저녁에 술 먹고 뭐 골프 치면서 얘기하겠죠. 야 걔네들 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영국도 그랬고 이번에도 영국도 그런 거거든 사실. 옛날에 중국 한번 하려다가 좀 실패했고. 좀 그랬고 중국한테는 좀 대치기 당한 거고. 그 타켓이 일본이란 얘기죠. 저는 지금도 수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용인하에, 미국 정부의 용인하에. 네네. 일본은 이제 막으려고 할 테고 당연히. 네, 그럼요. 네.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은 미국채 가지고 이러면 자꾸 이러면 나도 어쩔지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또 우리의 환율 우리 환율은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160엔까지 가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1,550원 정도는 뚫을 수 있다. 그렇죠. 뭐 특히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서로 교역 비중이 높고 네네. 지리적으로 가까운 환율들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양대 현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환율이 갑자기 텐트럼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연준이 내년 1월 2일에 0.25 정도 올리는 게 아마 마지막 4.75에서 수출 실적이 나왔네요. 네, 10월 수출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25년 만에 7개월 연속 무역 적자 나왔네요.
우리나라요. 그래서 상반월보다는 조금 회복했네요. 상반월에 10일까지 뭐 두 자리 숫자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5.7%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무역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이 순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특히 그죠? 대중 수출, 반도체 네, 수출. 이게 1년 전 대비거든요. 네. 전 1년 만에 5.7%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입은 9.9%, 네. 9.9% 증가. 10월이 아마 조업일수는 좀 더 많지 않나요? 작년보다? 9월이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업 일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무역 적자란 측면에서 보면, 네, 그건 이제 절대 규모 문제고. 자, 하여튼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여기서 그러면 보내드리고요. 오늘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프로TV의 김한진 박사님 오늘도 고견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